오후 일정의 첫 순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재천 교수님의 강연입니다. 오늘 최재천 교수님께서 들려주실 강연의 주제는 AI 시대의 삶과 암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직업과 일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통섭형 사고의 중요성, 스스로 질문하고 선택하는 힘, 그리고 언어, 문화, 경험이 만들어내는 인간 고유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예비 신입생 여러분께 대학 생활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큰 박수로 최재천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무대로 올라오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는 그래도 몇 차례 왔는데 부산 외국어대학에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에 계시는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참 좋네요. 오늘 저는 제가 지난 한 2-3년 동안 어쩌다가 대학 졸업식 축사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두세 대학의 졸업식에 초대를 받아서 축사를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얘기를 들으니까 입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라고, 이것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AI 시대의 삶과 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뉴욕 맨하탄에 갔다가요. 맨하탄에 가면 모마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죠. 아주 멋진 현대미술관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가시면은 다 들려보고 그러시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거기 이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 5살, 6살 돼 보이는 미국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이 앞에 서 있었어요. 저 옆에 서 있는데 그들의 대화를 제가 이제 듣게 됐는데,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의 답이, 그래, 우리는 지금 아이폰을 쓰잖아. 아빠가 어렸을 땐 텔레폰을 썼단다. 이걸 들고 이렇게 돌리면 전화가 된다고. 그 아이의 답이, 저걸로 전화가 돼요?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이게 전화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거는 전화인지, 요즘 같으면 이게 카메라인지 뭔지 지금 잘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이 기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그 세대들의 경험이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면 한 집안 내에서도 경험이 이렇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가 그동안 연대기를 기록할 때 BCAD라고 부르던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좌합세 이전의 세상과 좌합세 이후의 세상이 예수님 이전의 세상과 예수님 이후의 세상보다 더 엄청나게 다르다. 그래서 AJ, BJ로 부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계가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엄청나게 바꿔놨느냐 하는 거는 뭐 그냥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또 새롭게 만들어낸 전통이 있습니다. 제품 설명회라는 전통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 기업이 무슨 재주로 물건을 새로 만들어서 기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죠. 근데 저 양반은 자기가 새 기계 만들었다고 기자들을 불렀는데 그 기자들이 다 왔어요. 참 신기하죠. 기자들 잔뜩 불러놓고 분명히 디지털 기계를 팔러 나온 놈인데 무대 한가운데는 아날로그 이정표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게 아이폰 첫 제품 설명회였어요. 자, 무대 한가운데다가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죠. liberal arts, 뭐 인문, 교양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잖아요. 턱 꺾어놓고 저렇게 90도 각도로 꺾어놓고 아이폰을 들고 무대 저 한가운데서 좌측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기계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머리털 나고 들어본 구라 중에 가장 막강한 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아이폰을 가져다가 뜯어보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이거 뜯기 어렵거든요. 좀 구멍 조그만데 핀 넣어가지고 막 이래 되는데 인문학이 도대체 어디 들어있을까 제가 보고 싶어서 뜯어보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냥 기계인데. 근데 그게 그냥 구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뭐 제 생각에 뭐 이 방 안에 앉아 계시는 학생 여러분 하루에 눈뜨고 있는 시간 중에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을 빼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기계 안으로 자발적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때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세상의 크기는 얼마나 컸습니까?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뭐 어쩌다가 뭐 무슨 일 조금 생기면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커졌고 여름에 부모님하고 해외여행 어쩌다가 같이 갔다 왔으면 와 베트남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생활 반경이 여러분의 삶의 반경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거죠. 근데 이 안에 기어 들어가면 명왕성부가 떠올 수 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다양한 세상이 이 안에 있는데 당연히 그 안에 기어 들어가서 살아야죠. 그걸 이해 못하는 부모님들은 너 왜 맨날 그것만 들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탓하세요. 잘 모르시는 얘기시잖아요. 실제로 이 안의 세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만들어낸 양반이 양반이잖아요. 제품 설명회 전통은 좀 그렇게 썩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뭐 저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 양반 친구가 지금 애플 운영하고 있잖아요. 쿡. 그 친구가 나와서 제품 설명회 하는 걸 좀 몇 번 봤는데 에이 영 안 되더라고요. 저게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저 삼성전자, LG전자 사장님들도 신제품 나오면 저 맨하탄 아니면 라스베가스 가서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입지도 않는 청바지 입으시고 마이크 여기다가 테이프 붙이고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영어가 조금 잘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스티브 잡스만큼 해내는 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분은 저는 여지껏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
기가 막힌 혁신가가 만들어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AI가 따라 붙었습니다. 기술의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소위 인문학을 하신다는 선생님들은 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 새로운 기술 때문에 우리 인성이 파괴되고 우리 인간 사회가 너무나 험악하게 될 것을 심히 경고하노라 늘 그러셨거든요. 저도 여러 번 기억합니다.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의 경고가, 그분들의 생각이 맞았다면 저는 지금 우리들은 아비규환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그분들의 경고는 우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그냥 우리 그동안의 역사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문학자들의 그런 경고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자연과학자지만 인문학에 대한 그 생각이 남다른 몇 안 되는 자연과학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분들의 그런 우려 섞인 경고 덕에 우리가 그래도 크게 빗나가지 않으면서 우리 인간 사회를 이렇게 그래도 살기 좋은 사회로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도 어김없이 그분들은 지금 굉장한 경고성 발언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어떤 기술 혁신은 그냥 우리 삶의 일부를 조금씩 바꿔주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지켜봤던 기술 혁신, 그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옛날에 우리가 늘 들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이 기술을 거부해야 되겠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조금 불리함을 당하더라도 나는 거부하고야 말겠다. 이번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기술을 장착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그냥 근본에서부터 바꿔버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부하고 자시고의 문제는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먼저 덤벼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적극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을 설득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시죠? ChatGPT나 제미나이나 저는 가끔 클라우드도 사용하는데 미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제 제자들 중에 셋이나 미국 교수가 돼갖고 미국에 가 있는데요. 한 친구가 재작년에 잠깐 귀국했을 때 저한테 와서 선생님 미국에서 교수 못해 먹겠어요. 그 친구는 조금 큰 대학에 있다가 이제 나이가 은퇴를 바라볼 나이가 돼서 조금 작은 대학으로 옮겨서 연구는 이제 조촐하게 조금씩 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러는데 더 이렇게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살기로 했답니다. 근데 채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대충 다 일들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서 연세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고려대, 서울대 다 AI를 이용해서 이른바 커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져가지고 학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제 제자의 얘기는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채점을 해야 되는데 거의 똑같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명문 대학의 학생들 이거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놈이 바보죠.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 와서 혼자 끙끙 매고 준비할 거를 얘한테 툭 던지면 30초 안에 싹 정리해 주는데 그걸 안 쓰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하버드 대학의 아이들은 일단 얘한테 물어보고 그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내가 다 한 것처럼 각색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흔적을 다 남기면서 내가 그냥 열흘 동안 이걸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이 냄새를 팍 풍기는 리포트를 내는 건데, 제 제자가 가르치는 뭐 약간 평범한 대학의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생의 본분은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잖아요. 미리 하면 재미없잖아요. 시험 준비 마지막에 그냥 막 밤새면서 막 이래야 사는 맛이 나잖아요. 그때 옥스토신이 막 분비가 되면 뭔가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보통 밤 12시에 내일 리포트 내야 되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준 숙제 그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복붙을 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는데, 동시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한밤중에 70명 학생들이 동시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그냥 프린트해서 밑에다 이름 딱 적어서 그냥 다 그냥 낸대요. 받아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문구까지. 이거 채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뭐라 그랬게요? 채점도 챗GPT한테 맡겨. 지금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대학의 교수들이 문제도 챗GPT한테 내게 하고 채점도 챗GPT한테 맡깁니다. 이건 좀 이상해진 것 같잖아요. 얼마 전에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이 어른이 나오셔서 당신도 챗GPT를 쓰구나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표 원로 소설가시잖아요. 소설 쓰시는 분이 챗GPT를 바로 쓰실까 잠시 헷갈렸는데, 황석영 선생님은 이를테면 역사에 기반한 소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그런 정보들을 고증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평소에는 아마 도서관에 가셔서 직접 책을 보시면서 메모하시고 그랬을 텐데, 이놈한테 턱 맡겨보니까 박사학위 소지자 한 10명쯤 조수로 부리는 것 같더라. 그걸 내가 왜 안 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 어른이 80대의 이 어른도 쓰십니다. 근데 나는 저런 거 안 한다. 별로 현명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저 생성형 AI들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잃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의 최대 고민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분명히 지금 갖고 계실 거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떤 의미에선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언제나 갖고 계시는 마음이 내가 저 세상에 가고 나서도 내 아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거의 모든 부모의 바람이잖아요. 왜 대한민국은 그냥 무조건 다 의대를 가야 할까? 네, 그냥 학교에서 공부 조금 잘했다 그러면 무조건 서울대, 연대의대 뭐 해갖고 전국의 모든 의대, 제주의대 뭐 어디까지 다 훑고, 그 다음에 치대 다 훑고, 한의대 다 훑고, 약대 다 훑고, 그래도 내 성적이 안 된다 그러면 서울공대를 생각하는 참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던 시절에는요, 서울대 의예과가 서울공대의 한 중간 정도쯤밖에 안 됐습니다. 서울대 뭐 건축학과 정도 갈 실력이면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근데 이게 세월이 많이 변해서 이렇게 된 거죠. 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악착같이 의사 선생님을 만들려 하겠습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 친구 의사들을 보면 밤낮 없이 병원에 불려가고, 뭐 어쩌다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하다 보면 식사 중에도 전화가 오면 미안해 그러고 그냥 일어나서 뛰어가고 이러더라고요.
노동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굉장히 많이 버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대학병원의 의사로 있다가 퇴임을 하고 나도 작은 다른 병원으로 또 가서 오래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면 자영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로봇 활용도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상당수가 의사라기보다는 로봇 조종사로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이제 AI와 결합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마 실제로 로봇을 조정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내가 이번 주일에 해야 되는 저 수술이 이건데 AI한테 쭉 얘기해주면 AI가 알아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 내 아이를 그 의사로 만들어 놓은 부모님이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유, 내 아들이 환자한테 뺨을 맞는 장면을 보실지도 모릅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정신노동자로 바뀔 것 같습니다. 뭐 로봇과 AI가 웬만한 걸 다 해주니까 환자를 상대하는, 그거는 아마 기계보다는 인간이 하는 게 아마 훨씬 감성적이니까 좋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병원 정문에서 손님 맞이하고 설명하다가 제대로 해! 그러고 뭐 날리면 한 대 맞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과가 아니라 문과 쪽으로 택한 분들이,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건 역시 법조인이 되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난 1, 2년 동안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님들은 무슨 기준으로 매번 하시는지 나 참 신기해요. 지금 이 순간도 적어도 영장 전담 판사님은 그냥 AI한테 맡기면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법관을, 판사님을 잘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판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저는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요, 제가 어느 날 판사님 앞에 불려간다 그러면 저한테 옵션이 있으면 저는 AI 판사 불러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분은 이상하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은 죄만큼 그냥 확실하게 정확하게 때려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걸 받겠습니다. 운 좋게 아주 마음 좋은 판사 만나서 제가 저지른 죄보다 좀 형량을 덜 받는 그걸 기대하느니, 그러다가 이상한 양반 만나가지고 괜히 제가 감옥까지 가느니 전 차라리 AI 판사님한테 AI에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법조문, 그동안의 판결문 모든 걸 다 입력하면 그분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거 아니에요. 지금 AI의 그 캐파시티로 볼 때 대한민국의 그 모든 법률 문서 다 집어넣어봐야 한쪽 구석에 먼지조차도 안 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루가 다르게 AI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직업이 어떻게 된다 얘기 그냥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이분 얘기하고 저분 얘기하고 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느 장단에 맞춰서 내가 내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 참 좀 헷갈리시죠? 그 전문가들 중에 돗자리를 확실하게 깐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누가 돗자리를 확실하게 깔고 계신지도 모르고 참 이게 난감한 겁니다. 저는 그런데 휘둘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씀에 상관없이 내가 내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하는 것을 똑바로 내 기준을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직업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언에 굉장히
겁을 먹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다수지만 또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에이 직업이 어떻게 사라져? 아니 직업이라는 게 그렇게 뭐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는 거야? 나 직업 사라지면 저 이 얘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얘기 잘못하면 제가 이제 이 방 안에서 가장 늙은 사람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제가 제일 늙은 건 확실할 것 같아서 그냥 질러대겠습니다. 제가 꼬마일 때 우리나라에 전화가 처음 보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잣집에는 그때 이미 전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다이얼도 없었어요. 버튼도 없었어요. 그냥 전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전화국으로 연결이 되고 그 전화국 사람에게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노라 그리고 그 번호를 주면 거기서 연결시켜줬어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이 생긴 겁니다. 교환수라는 직업이 생긴 겁니다. 거의 100% 여성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교환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렇게 패널 앞에서 앉아가지고 꼬듯 여기다 꽂고 이걸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교환양이라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저는 압니다. 제가 뭐 수천 년 살았습니까? 몇십 년 산 사람인데요. 제 생애에 이런 직업이 생겨나서 대대적으로 흥행을 이루다가 제 생애가 끝나기도 전에 저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네, 직업은 사라집니다. 충분히 사라집니다. 의사가 사라질지 판사가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직업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산업혁명 시대에도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른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거였잖아요. 방직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 동료가 해고를 당하고 잘못하다 나도 해고 당하겠는데 그 상황에서 모여서 논의를 해봤는데 문제는 기계가 문제라는 거죠. 저놈의 기계가 우리 일을 대신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직장을 잃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서 저 기계를 다 때려 부신 겁니다. 그게 러다이트 운동이었잖아요.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옆에 공장이 이득을 본 겁니다. 기계를 안 때려 부신 옆에 공장이 이득을 본 거죠. 이분들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예, 지난번에 경주에 왔다가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AI에게 직업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AI 기술을 습득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술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나보다 더 잘 활용하는 누군가에게 내 직장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먼저 덤벼드는 게 거의 유일한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AI 기업들에게 몰리는 투자 경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의 모든 돈이 그 기업들로 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관찰해낸 사회학자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산업이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요. 뭐 똑같은 산업이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거 아니에요. 산업 구조가 바뀌면 예전에는 잘 나가던 회사들이 밀려나고 새 회사들이 그 새로운 산업을 하는 새 회사들이 득세를 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일본의 소니가 한국의 삼성한테 밀려서 없어지는 거의 축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참으로 이상한 건 뭐냐? 그동안 세계 10대 기업이 거의 전부가 우리 삼성전자가 가끔 겨우 꼈다 빠졌다 할 정도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나머지 거의 10개 회사들은 전부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고 우리가 매일 하는 짓, 그걸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먹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게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회사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회사들이 AI를 장착하고 그 전에
거는 비교가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나가면 아마도 그 몇몇 회사들이 세계 부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회사들의 은덕으로 내일 배급받으면서 살지도 모른다 하는 게 지금 미래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을 매기자는 얘기가 지금 진지하게 나오는 거죠. AI 세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업이 사라진다고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번 분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하고 업을 한번 분해해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이 사라지고 직이 흔들리는 거지 업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일 자리가 사라지는 거지 일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일거리를 AI가 로봇이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전환을 이루면 우리가 합심해서 생각의 전환을 이루면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귀찮아하는 일은 AI나 로봇에게 다 떠넘기고 그들이 창출해내는 부를 우리가 가져다가 향유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 구도가 그 몇 대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지금 안 되는 것뿐입니다. 이게 어쩌면 분배의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우리는 산업사회를 겪기 전에 농업사회를 우리가 지내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 농경시대 때 직업이라는 게 있었나요? 예, 농사 짓는데 그냥 온 집안이 다 매달려서 같이 농사 지은 거지. 뭐 누구는 김 매는 전문가, 누구는 소 치는 전문가, 뭐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네, 같이 김 매다가 예, 아들들이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 노쇠하셔서 못하시면 아버지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아버지 들어가서 쉬셨나요? 새끼 꼬셨어요. 그냥 뭐라도 해서 예. 아마 농사 지을 때 제일 바쁜 날이 모내기 하는 날일 거예요. 그래서 저 온 동네에서 다 십시일반 품앗이도 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느 집이나 큰아들은 성실합니다. 제가 큰아들인데요. 큰아들은 뭐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옆에 그냥 딱 들려 있으니까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집이나 여기 둘째 아들이 늘 문제인데요. 왜냐면 둘째 아들은 약간 관심받기라서 모내기 하는 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연애질 하다가 네, 저녁에 몰래 집에 들어옵니다. 아버지한테 딱 걸렸어요. 아버지가 지게장대기 들고 이놈의 자식 네 형은 하루 종일 이랬는데 여보 이놈 밥 주지 마. 대한민국의 둘째 아들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또 그 아들 아버지 몰래 뒷방으로 불러가지고 또 상 차려줬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을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일을 많이 한 놈이나 적게 한 놈이나 다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농촌을 버리고 우리가 도시로 온 거죠. 익명의 사회가 된 겁니다. 서로 모릅니다. 직장이 없는 자 밥도 먹지 말아라 하는 냉혹한 사회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AI가 우리 일 해준다네요. 그럼 농경시대 스타일로 좀 돌아가면 안 됩니까? 큰형이 일 다 하고 난 둘째니까 좀 놀면서 적당히 형하고 아버지가 해주는 그 은덕으로 적당히 먹고 살면 안 될까요? 이런 논의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AI 시대를 대비해서 직업창출위원회라는 걸 국가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만들어낼 건가? 아이 직업이 지가 마음대로 만드나? 네, 지금 로봇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는 로봇이 불 끄는 로봇입니다. 세상에 정말 위험한 직업, 가장 대표적인 위험한 직업이 소방대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살았는데요. 미국은 그 사회적 세뇌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장래희망 써내라 그럼 남자아이들은 소방대원 잘 써서 대학만 가면 이제 싹 바뀌는데 예,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사회에서 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칭송해주고 그런 바람에 고등학생 때는 소방대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소방대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하차하는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대체하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로봇 연구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 참 재밌었어요. 초창기에 꼭 로봇을 인간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애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얼굴 해갖고 뭐 이렇게 다니는 로봇 만들었어요. 자, 화재 현장에서 사람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건 아주 불편합니다. 두 발보다 네 발이 유리합니다. 개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빠져다닙니다. 네 발보다 여섯 발이 더 좋습니다. 곤충이 더 나아요. 여섯 발보다 100발이 좋아요. 지네가 잘 다닙니다. 100발보다 무발이 최고입니다. 뱀이 최고입니다. 뱀은 못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 끄는 로봇 대개 다 뱀 형태의 로봇입니다. 조만간 AI까지 장착이 되면 아마 기가 막힌 로봇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소방대원이라는 직업 없어지겠죠? 근데 그냥 싹 없애지 말고요. 몇 분 남겨두자고요. 이분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사실 불 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민망하니까 호수 들고 불 끄는 흉내 이렇게 내면서 근데 저기 보면 아이패드인가 뭐 하여간 저분은 무릎에 아이패드 놓고 야 그쪽은 대충 꺼진 것 같다. 이쪽으로 옮겨 뭐 이런 걸 지금 지휘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AI와 로봇이 우리를 대체하더라도 우리들 중에 일부는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남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거의 쓸데없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한 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쓸데없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드릴까요? 가수 싸이가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괜히 험담을 하자면 그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 개그맨 중에 저는 개그맨들이 남긴 명언 중에 최고였다고 생각하는데 소는 누가 키우냐 라고 얘기한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가수 싸이가 소를 키웁니까? 김을 맵니까? 새끼를 꼽니까? 아 이거 말춤 정도 추는데 저보다 훨씬 돈이 많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저 사람들이 소를 키우니까 뭐 김을 맵니까? 세상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가상의 세계를 막 표현해내고 그러고 돈 벌어먹고 있어요. 아 이게 우사인 볼트는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매일같이 하던 일이잖아요. 사슴 쫓아갈 때 매일 하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 더 이상 사슴 안 쫓아가요. 근데 우리 싹 없앤 게 아니라 몇 사람 남겨놨어요. 뛰어보라고. 와 10초 안에 끊었네. 열광합니다. 정치인들은 또 뭐하는 네. 가끔 우리는 저분들만 없으면 우리끼리 참 잘 살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네, 제가 여러 해 전에 저 국회의원들 앞에서 특강을 한번 했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100몇십 명 모아놓고 특강을 했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 감찰단을 내가 시민 감찰단을 만들려고 그런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있잖냐. 우리가 매일같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대신 여러분이 우리 대신 일을 해달라. 그게 대의 민주주의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애써 투표해가지고 여러분을 뽑은 거고 우리 세금으로 제법 돈도 많이 드립니다. 근데 매일같이 모여가지고는 눈만 뜨면 마주보기만 하면 싸움질만 하다가 집단 퇴장하고 뭐 있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관찰해서 우리가 시키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시간을 재겠다. 그 시간만큼만 수당을 주겠다. 하루에 5만 원 벌어가는 사람이 드물 것 같다. 그랬더니 다 피식피식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미 쓸데없는 직업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수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남보다 책 조금 먼저 읽었다고, 조금 더 안다고 그리고 돈 벌어먹고 있습니다. 참 쓸데없는 직업이 널려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근데 원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업창출위원회에서 제가 매일같이 회의를 같이 하는데 암울합니다. 이런 직업도 사라질 것 같고 저런 직업도 사라질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 침울한 이 분위기에 그래도 저 위원님만 들어오시면 그냥 표정도 밝으시고 들어오시면서 환하게 웃으시고 반가 뭐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저런 분은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분, 저분이 소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김을 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데 그건 직업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또 다른 위원들이 저더러 그런 직업이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개그맨이래요. 네, 저 개그맨들이 소를 키웁니까? 김을 맵니까? 망구에 쓸데없는, 어디에 갖다 쓸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있는데 우리 좋잖아요. 저 사람들 보고 있으면 괜히 우리는 웃고 그냥 아까 뭐 기분 나빴던 일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저분들도 저걸 직업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득했으리라고 지금 이제 믿겠습니다. 이미 이상한 직업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AI와 로봇에게 많은 일들은, 우리가 귀찮은 일들은 좀 다 또 맡기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량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느냐, 그걸 잘 즐기는 직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합의를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기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주어졌던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알파고가 2016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이랑 대국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중국의 그 당시 최고였던 커제와 맞짱을 뜨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한번 거쳐가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커제랑 대국은 뭐 전혀 흥행을 못했고요. 이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인은 그냥 저녁 뉴스 시간에 뉴스로만 접했습니다. 알파고가 이겼대? 3대0이래? 이세돌 구단이 한번 이겼대? 이게 그냥 저녁에 뉴스 시간으로 그냥 다 짧은 뉴스로 전해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4시간, 5시간 중계방송을 지켜봤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분은 물론이고요, 평소에 바둑 둘 줄도 모르는 분들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면서 이세돌 구단이 지네? 이 대국이 있기 며칠 전에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5대0이죠. 교수님도 5대0이구나.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알파고가 5대0으로 이긴다고 예언을 한 거거든요. 교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요. 왜 교수님은 알파고가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주 봐주면 4대1은 될 것 같아요. 첫 대국을 이세돌 구단이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세돌 구단이 이기면 알파고는 잠을 안 자거든요. 이세돌 구단은 주무셔야 되는데 알파고는 코드를 뽑기 전에는 밤새도록 그거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돌려서 계속 돌리면서 학습해갖고 그 다음날 붙는데 그건 무슨 재주로 이겨요. 게다가 왜 커세한테 붙기 전에 대한민국의 이세돌 구단을 택했느냐? 이세돌 구단의 그 자료가 제일 많이 알려졌답니다. 그래서 이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의 스타일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연습해갖고 나타난 겁니다. 못 이겨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보냈는데 밤중에 괜히 쪼들리더라고요. 제 느낌이. 그 신문에 여의대 최재천 교수 알파고가 5대0으로 이긴다 이렇게 이제 나가면
근데 실제로는 이서돌 구단이 다 이겨버리면 좀 웃기는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한밤중에 그 기자한테 전화하고 익명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모 대학의 교수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서돌 구단이 두 판 연달아 질 무렵에 기자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안 주무세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무렵에 이게 지나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국을 어디서 했지? 네, 저 광화문에 거기 저 포 시즌스 호텔 거기서 붙었는데요. 왜 그들이 광화문에 모였을까? 네. 우리 돌아가신 저 이어령 선생님은 세상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아내는데 아주 그냥 탁월한 분이셨잖아요. 광화문이 무슨 전문인 줄 알아? 광화 이렇게 한자로 쓰시더니 세상을 빛으로 밝게 하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 대국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광화문처럼 적절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어로는 광화를 선생님은 enlightenment라고 번역을 해주시더라고요. enlightenment는 보통은 계몽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광화 정말 멋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때 이미 AI 시대가 온다는 예방주사를 확실하게 맞은 겁니다. 그때 만일 우리가 AI 준비를 시작했더라면 그럼 지금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왔을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대국이 끝난 다음에 기껏 벌어진 건 강남의 어느 학원이 코딩을 잘 가르치냐 뭐 이런 거 정도 학부모들끼리의 얘기가 좀 있었다. 그 정도로 끝났답니다. 세월이 2016년이니까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정부는 AI 3대 강국이 되겠다 해서 경주로 젠슨황을 부르고 우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총수들과 깐부를 맺으면서 이런 게 벌어졌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뒤늦었지만 그래도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 세계 저 나라들 사이에서도요, AI가 준비된 나라와 AI를 따라가야 되는 나라 둘로 확실하게 갈리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면 미국과 중국을 어차피 그 두 나라는 크게 붙을 나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MB 정부 때 청와대 고문까지 지내셨던 세계적인 미래학자 에드윈 토플러 언제 한번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런 발언을 쏟아내셨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야, 무슨 말로 뼈 때리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 말이 지금 정말 그대로 들어맞고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덕에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발전을 하고 있지만 어느덧 우리가 만든 학교는 이상하게 학교를 가면 갈수록 창의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요, 저 학교 가기 전에 놀이터에서 놀 때 지극히 창의적인 아이였거든요. 다른 집 애들은 다 미끄럼틀 제대로 내려오는데 우리 아이는 거꾸로 내려와가지고 코를 그냥 코 비울리고 막 진짜 창의적인 아이였는데 걔가 학교 가기 시작하면 옆집애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현대 교육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비유하자면 그냥 연필을 다 연필깎이에 넣고 돌려서 다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냥 쭉 줄 세워놓는, 누가 조금 더 뾰족하냐 덜 뾰족하냐, 누가 아차하는 순간에 심이 부러졌느냐 아니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모든 전문가가 이건 100%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창의성이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학교에서 계속 창의성을 죽이고 있습니까? 이건 참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썼는데요. 공부에 관한 책은 정말 쓰고 싶었습니다. 10몇 년 전부터. 근데 용기가 안 나서 못 썼습니다. 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게 전문가인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다 하십니다. 심지어는 교육뿐만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할 텐데 까지 거침없이 얘기하십니다. 모든 교육정책에 모든 분이 다 답을 갖고 계십니다. 수능 저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다들 한마디씩 하십니다. 그런 분들 앞에다가 책을 내놓기가 너무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가 그냥 용기를 내서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책 써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대한민국 출판사 뭐 그렇게 편집력이 대단하지도 않은데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목. 네, 제목은 꼭 자기네 가져야 된다고 박박입니다. 왔는데 최재천의 공부 이렇게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이름을 제목에다 넣고 그러면 못합니다. 제가 지어놓은 제목이 있는데 뭐예요? 교육으로 흥하나라 교육으로 망하다 이렇게 지었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렇게 지어놓으면 책 못 팔아요. 제가 직접 쓴 책과 번역한 책만 70권이 넘거든요. 근데 인쇄는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릅니다. 제 책은 안 팔려요. 그냥 오래도록 찔끔 조금씩 나가는 게 제 책인데 이 책은 1년에 10만 부가 나왔습니다. 제 책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목은 출판사가 지어야 되는구나 저는 이제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제가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세계 10대 강국, 경제 강국이 됐겠습니까? 이 좁은 땅에 아무데나 파면 시커먼 액체가 콸콸 쏟아져 나옵니까? 네, 탄핵당한 대통령님이 동해바다에서 기름 난다고 그래갖고 잠시 흥분했었잖아요. 그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냥 부자가 되는데. 우리 여러 번 파봤는데 안 나와요. 가진 거 참 지지리도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이런 기계 잘 만들어서 지금 돈 벌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계 속에 희귀한 금속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걸 우리 뭉뚱그려서 히토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납니다. 거의. 북한에 제법 난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많이 나고. 우리는 석유만 사다 쓰는 게 아니라요. 그 히토류도 사다가 그래서 얻는 거 다 사다가 만들어서 팔아서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가진 거 참 지지리도 없습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이 다음에 급하면 쓰라고 많이 물려주셨나요? 오래전에 대웅전 어느 절의 대웅전 뒤에 금괴가 묻혀있다 그래갖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막 탐지기 하고 근데 결국은 안 파는 걸로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이 다음에 니네 힘들면 꺼내 써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절이 많을까? 절마다 대웅전 뒤에 금괴를 다 묻어 놓으셨을 텐데 그걸 왜 확인을 안 하냐? 그랬을 리가 있나요? 우리 IMF 때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까지 꺼낸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지지리도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궁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전쟁까지 겪었습니다. 70년 전에. 세계 전쟁사의 가장 참혹한 전쟁 몇 개로 꼽힙니다.
그나마 지지리도 가진 거 없고 지지리도 물려받은 거 없는 그것조차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 부자들하고 맨날 옆에서 자기들은 뒷짐지고 응원해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제사회가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데 지지리도 가진 것도 없고 지지리도 물려받은 것도 없고 쑥대밭 됐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냈을까요? 저는 답을 압니다. 답은 공부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학교 보냈습니다. 별로 좋은 교육제도도 아니었는데 죽으라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부귀영화가 30년 전에 우리 교육제도가 지금을 만들어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교육제도가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결정하겠죠? 세계 많은 나라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교육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진짜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이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그랬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바꿉니다. 왜? 잘 나가던 기업이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데 이걸 왜 바꾸나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혁신을 이룬 기업한테 밀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육이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했는데 이걸 갑자기 필요 풀 수도 없고 뭐 이래갖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이러다간 30년 후에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다시 추락할 것 같은 걱정이 굉장히 듭니다. 교육은 진화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제도는 개혁하는 겁니다.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세계 4대 똥통대학을 고발하겠습니다. 900년 넘은 옥스퍼드 대학, 800년 넘은 케임브리지 대학, 400년 가까이 되는 하버드 대학, 300년 넘은 예일 대학, 사람들은 이 네 대학을 세계 명문 대학이라고 칭송하더군요. 근데 제 생각엔 똥통 대학들이에요. 아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학과 이름 한번 바꾸지도 않고 줄기차게 셰익스피어의 일리에드의 뭐 이런 거나 읽게 하고 아니 도대체 시대의 흐름을 몰라도 유분수지 그런 짓을 하다니. 대한민국의 대학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에도 더 이상 도고 동문학과라는 학과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독일 문화, 융합, 콘텐츠 개발, 무슨 학과 이렇게 다 바꿨어요.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되니까 이름부터 일단 바꿔보는 거잖아요. 이 대학들이 진짜 똥통대학이라서 그럴까요? 이 대학들은 수백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겁니다. 기초과학과 인문학의 기본기를 제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시대의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전통적인 인문학과 기초과학을 열심히 전공에 상관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르치는 교훈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인문학 수업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폐지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수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저 그냥 대놓고 작년에 국제 어느 데 가서 정말 저주에 가까운 걸 퍼부었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대학들이다. 저는 그동안 제가 아까 인문학자들의 얘기로 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애타는 그런 목소리를 늘 냈습니다. 인문학이 죽었다. 인문학을 되살려야 한다. 뭐 이랬는데 참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드디어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는 진정한 인문학의 시대를 열어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AI 시대가 오니까 다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 빨리 AI 기술 배워가지고 나 그런 회사에 취직해야지.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80억 인구 중에 40억이 그 일을 하게 될까요? 80억 인구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하겠죠. 그걸 따라갈 이유가 꼭 있나요? 내가 그 분야에 정말 기가 막힌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리로 도전하는 겁니다. 나머지 우리들은 그 소수의 AI 기술자들이 만들어내는 기술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살아갈 건가, 이 분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간 관계라든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디어 진정한 인문학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굉장히 고맙게도 요즘 대학마다 철학 과목이 인기가 있다 그럽니다. 저는 이게 벌써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은 참 좋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어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공학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잖아요. 새 시대의 모든 학생들은, 저는 옛날 같으면 문과냐 이과냐를 나눠서 공부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과고 이과 성향이고 상관없이 무조건 AI 기술의 기본은 다 배워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 나는 수학 못해서 못해. AI는 수학이 아닙니다. AI는 언어학입니다. 새로운 심벌을 배우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인 거고요. 자, 챗GPT나 제미나이 써보신 분 경험하셨죠? 우리말로 질문하는 것보다 영어로 질문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래요? 영어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크니까 훨씬 좋은 데이터에서 좋은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AI 시대에 기본적으로 영어는 잘해야 됩니다. 번역기 있는데 내가 뭐하러 영어 배워야 돼? 네, 번역기 돌려서 질문하세요. 그럼 딱 그 정도밖에 질문을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도 잘하는데 철학도 많이 공부한 사람, 소설책도 많이 읽은 사람, 시집도 늘 읽는 사람,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기껏 번역기 돌려갖고 질문하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AI를 활용하는 그 활용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AI 시대에 정말 살아남을까? 저는 기본적인 AI 기술을 확보하고 진정한 의미의 인문학의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이 앞으로의 시대에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한 3, 4분 정도 더 써도 되나요? 제가 어쩌다가 이 유명한 분하고 제법 친한데요.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학 심리학과의 교수죠.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책이 여러 번역이 돼서 여러분도 아마 읽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저하고 한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양반은 AI를 I로 쳐주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지능이 아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텔리전스가 아니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프로그램의 결과물이지 그게 무슨 인텔리전스야. 근데 저랑 한참 얘기하다가 근데 세상이 다 벌써 이름을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다 붙여놨는데 그거 뭐 불법 웃겨봐야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달리하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 다 듣고 야 네가 더 미는 놈 같다 저거 그랬는데요. 니네 나라 말에 즉 영어에 인텔리전스와 상당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게 인텔렉트라는 단어가 있죠.
인텔리전스는 왠지 AI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비스름한 것 같아요.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분석해서 뭔가 합리적인 그냥 결론을 내주는 거. 예, 인텔리전트한 기계잖아요. 그런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답을 손에 쥐고도 고민합니다. 그냥 이대로 하면 이기긴 이기는데 그럼 또 저 사람 어떻게 이기지? 집에 어려운 일도 많다던데.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기는 방법을 알면서도 져줍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고 살면서 때로는 져줄 줄도 알기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언젠가 져준 그 사람이 또 나를 돕기도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은근슬쩍 약간 비리도 같이 저지르면서 뭐 이러고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제 생각에 아직까지는 AI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얘기하면 그런 단계에는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최선을 선택할 거니까 맥시멈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맥시멈을 언제나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옵티멈을 추구하죠. 최적을 찾아가는 일을 한다는 거죠. 어쩌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한동안 우리가 AI한테 밀려서 고생하겠지만 끝내는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인텔리전스라고 인정한다 그래도 저는 Intellect, 우리말로 하면 지능, 지성 이런 정도로 우리가 구별하죠. 저는 이거는 Symbiotic Intelligence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해요. 하여간 이런 얘기하다가 핑크가 어떻게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네 뭐 이러시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생지능이 되는 겁니다. AI는 그것까지는 저는 못 해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인재가 바로 통섭형 인재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진 통섭 분야와 경계를 넘나들면서 학문을 공부하는 게 여러 면에서 두루두루 유리하다. 내 개인에게도 유리하고 한 사회에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동안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요,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도 교육제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바뀌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4년 동안 다니는데 부산 외국어학교가 총장님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새로운 그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만 획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이 AI 시대에 최적화된 어떤 AI 인재로 그때까지는 학교가 다 만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자서라도 해야 되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책입니다. 책은 인류 역사, 긴 역사에서 우리 인간이 그런 걸 위해서 쭉 만들어 놓아서 쌓아놓은 겁니다.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다양하게 읽고 그렇게 내 지식의 영토를 넓혀 놓으면 언젠가는 이 AI 시대에 언젠가 어느 순간에 종종 필요한 사람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 분야에 매몰돼서 모든 걸 다 거기다 걸었다가 그 예상이 빗나가면 여러분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지내는 4년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선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일 겁니다. 부모님 돈으로 살 때 딴짓하시는 게 편합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 돈으로 딴짓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그래도 뒤에서 조금 도와주실 때 딴짓하시고요. 뭐 졸업 1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딴짓하다가 약간 시간 걸렸네. 근데 아마 긴 인생으로 놓고 보면 대학 시절에 했던 딴짓들이 아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여러분은 좋은 대학에 오셨다. 너무 지나치게 그 과학과 기술만 막 하는 그런 대학보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양쪽을 다 겸비한 이런 대학이 아마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책을 읽으면서 통섭형인재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재천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 예비 신입생 여러분을 위해서 진솔하고 의미 있는 강연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